언니는 죄가 없다. 귀국한 경혜의 얼굴이 너무 타버린 걸 보고 일령은 거기는 선크림이 없니? 하고 물었다. 경혜는 당연히 있지. 베트남을 뭘로 보고 하고 말을 받았다. 그러자 일령은 다시 그러면 너 거기 월급이 좀 그랬니? 하고 물었고 경혜는 얼평하지 마 라고 받았다. 일령은 외국 생활을 하다 왔으니 그동안 못 먹은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했지만 경혜가 그동안 먹지 못한 한국 음식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실망한 듯 했다. 일령의 기대와는 다르게 경혜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은 일령에게는 이름도 생소한 베트남 샌드위치 반미였다. 경혜는 반미 맛집을 찾아 일령을 데려갔다. 식사를 한 일령과 경혜는 망원동의 골목골목 사이로 난 작은 가게들을 지나 유수지 쪽으로 걸었다. 망원과 합정에는 한강으로 갈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는데 각각의 느낌이 달랐다. 당산철교 아래를 걸어 양화진 묘지를 통과하는 길은 주택가에 있어서인지 한산했고 곳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묵상이 있었다.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쪽은 성산대교와 가깝고 선착장이 있으며 유원지 특유의 안락하고 떠들썩한 분위기였다. 경혜가 퇴근 후에 자주 갔던 길은 빗물 펌프장을 지나서 도착하는 길로 운동을 하거나 개를 산책시키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이었다. 농구장과 축구장 스탠드 시설이 있었다. 경혜는 뭔가 청량하고 건강한 일상을 느끼고 싶을 때 그곳으로 갔는데 스탠드에서 잠을 자거나 캔맥주를 앞에 두고 대화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다. 경혜에게는 일령도 그렇게 활기 있고 건강하게 흘러가는 일상을 떠올리게 하는 친구였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자꾸 여기가 아닌 다른 곳, 호찌민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에일린의 오토바이를 타고 지났던 메콩강 공원이라든가 배낭을 올려맨 여행자들이 비가 오면 진창이 되는 길을 어슬렁대며 걷는 빈탄의 거리라든가 열대기후가 선사하는 빛과 물로 인간의 도시에서도 압도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가로수들. 그러다 경혜는 시청의 공원에서 무슨 이유에선가 울고 있는 호찌민 여자를 만난 적이 있다는 기억이 떠올랐다. 호찌민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는데 지금껏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왜 울고 있었는데? 하기는 너가 말이 안 통했겠다. 안 통했지. 그런데 계속 울더라고. 양동이를 발 옆에 두고 있었는데 행색이. 그러면 정신이 좀 온전치가 않았나 봐. 그럴지도 몰라. 들고 있던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 그걸 짜내는 것처럼 동작을 하며 울고 있었어. 그래서 같이 울었냐? 너한테 내가 그런 이미지니? 아니, 난 그때 밥을 먹고 있어서 그냥 밥을 계속 먹었지. 여자가 자꾸 우는 거랑 내가 그렇게 열심히 밥 먹는 거랑 그리 다르지 않게 느껴졌어. 그래, 안 다르지. 그러다 일령이 우연히 신문기사에서 읽었는데 그때 그 화재 사건의 호프집 사장이 전도사가 되었다더라 했다. 일령은 그 말을 문득 생각났다는 듯 무심히 전했지만 경혜가 받은 충격은 컸다. 들고 있던 캔커피를 바닥에 내려놓고 몇 번이나 전도사? 하고 물을 정도였다. 일령은 경혜가 그 사건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그 기사도 이미 읽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몰랐다니. 괜히 말했나 싶어서 주저하다가 기사를 찾아서 보여주었다. 경혜는 일령이 보내준 기사 링크를 짧게 확인한 다음 알았어 하며 휴대전화를 닫았다. 그리고 이어진 대화는 일령이 생활에 변화를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기술 전문 학교에 들어가서 자격증을 따거나 아예 대학을 다녀보거나 아니면 고향 덕적도에서 낚시용품점을 열거나 결혼을 하거나. 경애는 일령의 말을 들으며 그래, 나쁘지 않아, 좋을 것 같아 하다가 결혼이란 말을 듣자 누구하고? 하며 되물었다. 모르지, 누구랑인지는. 야, 할 사람도 없으면서 무슨 결혼이야.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너가 어떻게 알아? 아, 경애가 눈을 동그랗게 뜨자 일령이 얼마 안 됐어 하고 말을 줄였다. 너 지금 되게 이상하게 웃는 거 알지? 어떻게 웃었는데? 말처럼 웃었어. 푸렁푸렁하고. 푸렁푸렁은 뭐냐? 아니야, 정말 푸렁푸렁 웃었어. 말처럼 웃었다니까? 어이가 상실이다. 또다시 봄이 오고 있다는 건 다른 어떤 것보다 공기가 먼저 말해주었다. 숨을 쉴 때마다 봄이 느껴졌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갓 태어나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아기에게도 숨쉬는 능력은 주어지니까. 엄마에게서 떨어져 나오면서 인간이 가장 먼저 익히는 능력이니까. 공기의 미세한 변화를 아는 것, 무엇이 가까이 있고 무엇이 여기 있지 않은지 숨을 쉬며 아는 것. 어쩌면 미유의 아기가 시계도 보지 않고 매번 같은 시간에 울 수 있는 건 그런 공기의 변화를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자 안도감이 몰려왔다. 경애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헤어지면서 일령은 경애에게 시흥에는 언제 또 가니? 하고 물었다. 경애는 시흥에는 가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일령은 알았다. 비번일 때 나도 갈게. 옆에 왜 네가 서 있어? 독고다이 1인 시위인데. 붕우가 유신이잖아. 야, 걔들도 야생에 두면 절대 혼자 안 다녀. 같이 다니지. 귀국하자마자 경애는 본사에 들러 회사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싶어 했지만 부장은 그럴 필요 없다고 바로 시흥으로 가면 된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시흥으로 갔을 때 해외 출고에 필요한 포장 자재들을 보관하는 창고 자리가 경애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 경애가 무슨 업무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센터장이 갑자기 나타난 경애에게 본사에서 무슨 지시 못 받았냐고 묻는 상황이었다. 농담인지 진심인지 호찌민에서 무슨 횡령이라도 했느냐고도 했다. 경애는 첫날에는 창고를 깨끗하게 정리해 보았다. 자기가 쓸 수 있는 공간이 한 평 정도는 되도록 책상을 옮겨오고 화이트보드를 걸어서 상수가 그랬듯 물건은 팔되 마음은 팔지 않는다 라고 써보았다. 경애가 좋아하는 프랑켄슈타인의 구절을 적다가 그동안 언니의 두서없는 말들 중에서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폐기하지 말자 라는 말을 썼다가 그냥 다 지웠다. 그렇게 밀려난 자리에는 왜 하나같이 햇볕이 들지 않는 것인지, 앉아있으면 정오가 왔는지 저녁이 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일주일간 버텨보던 경애는 자기가 쓸 수 있는 연차를 세어보고는 열흘의 휴가를 냈다. 조 선생이 창식 씨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 가장 먼저 집안의 먼지를 쓸고 빨래를 하게 했던 것을 떠올리며 경애는 아침이면 집에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다. 호찌민으로 가면서 집을 빼지 않아 다행이었다. 어디로 가든 다시 돌아올 곳이 있다는 사실은 중요했다. 아무리 바닥으로 내려가는 듯해도 최후의 낙하점은 있어야 했다. 경애는 다시는 자신을 방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번에는 고통 속에 떠내려가도록 놓아두지 않겠다. 그렇게 움직일 때마다 마치 환영처럼 아주 단순한 일도 차마 하지 못해 무기력하던 어느 여름의 기억들이 먼지처럼 공중으로 떠올랐다.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서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언니의 응원을 받아 겨우 문 밖으로 나가 옥수수나 맥주를 사들고 왔던 시절.
생각해보면 경혜가 파업 이후 회사에서 은근한 따돌림을 받으면서도 버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그러니까 모멸 속으로. 그때 경혜를 드러내놓고 싫어하던 과장은 회사에서 나온 설 선물을 나누어 줄 때도 경혜의 책상은 건너뛰곤 했다. 파업을 함께했던 노조 쪽에서도 경혜를 냉랭하게 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와해되다시피 한 노조는 다시 결성되었지만 경혜의 가입은 불허했다. 경혜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 세계 역시 그런 질서가 작동하는 세계라면 관심 없었다. 그때는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달랐다.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들에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구원은 그렇게 정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동적인 적극성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고 시흥의 창고에서 생각했다. 낮이면 그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외출을 하기도 했지만 밤이 찾아오면 어쩔 수 없이 외로움이 몰려왔다. 호찌민의 연이은 영업 실패의 날들이. 하지만 엉뚱하게도 환대가 일상적으로 오가던 날들이었음을 경혜는 실감할 수 있었다. 뭐 대단한 기억이 떠오르는 것은 아니었다. 왕복 도로를 가득 채운 오토바이들과 운전하는 에일린의 작은 등, 관리인이 콧노래를 부르던 푸른 수영장, 퇴근 이후에 맥주 한 잔만 기다리는 창식 씨의 무료한 표정과 그 모든 풍경에 항상 있는 상수. 상수는 떠나는 경혜에게 특이한 선물을 주었는데 자기 집 주소와 열쇠였다. 경혜는 요즘도 번호를 누르는 도어록을 안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고 왜 그런 걸 자기에게 주는지 의아했지만 들어가서 몇 번째 책장을 열면 마음이라고 적힌 8mm 테이프가 있다고 상수가 전해서 먹먹해졌다. 자기가 전해주면 좋겠지만 그 전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언제든. 하지만 집안을 보고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지는 말고 꺼내가라고. 경혜는 열쇠를 받기는 하겠지만 가지는 않을 거라고 했고 상수는 가지 않더라도 열쇠는 보관해달라고 했다. 이거 뭔가요? 저번처럼 어필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경혜는 진지하게 답하는 상수의 얼굴을 보다가 열쇠를 받아들었다. 상수가 여태 쥐고 있어서인지 열쇠에는 온기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억들은 호치민과 서울의 거리만큼이나 멀었다. 생각을 떨쳐내며 경혜는 재활용품을 모아서 밖으로 나와 버렸다. 그리고 벤치를 지났는데 눈에 익은 뒷모습이 보였다. 앉아있을 때면 언제나 무릎 위에 팔꿈치를 대고 상체를 숙이고 있는 산주. 그런 산주가 막 개화하려는 목련나무 아래 앉아있었다. 그건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꿈처럼 느껴졌다. 경혜는 산주를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경혜를 본 산주는 한동안 아무 말 하지 않다가 평소처럼 팔을 들어서 나야 라고 했다. 오늘은 불이 켜져 있어서 기다려봤어. 산주는 경혜가 없는 동안 이 방에 불이 켜져 있는 장면을 3번 정도 봤다고 했다. 모두 경혜의 엄마가 와서 방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다. 매일 왔던 거야? 아니?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었어. 엄마도 선배를 봤어? 아니, 인사를 드리지는 못했어. 경혜 엄마는 산주를 두부라고 부르곤 했다. 집에 놀러 왔을 때 된장찌개를 해서 밥상을 차려줬는데 두부를 죄 골라 먹었기 때문이었다. 자기는 세상에서 두부를 2번째로 좋아한다고 해서 첫 번째는 뭐냐고 했더니 그건 경혜와 먹는 모든 음식이라는 살가운 말을 했다. 나중에 경혜 엄마는 서울 남자애라서 그런가 봐 하고 웃었다. 인사했으면 좋아하지 않았을 거야. 경혜가 재활용품을 담았던 빈 봉지를 발로 툭툭 차면서 말했다.
내가 너한테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경애는 산주는 기억하지 못하는 어느 날의 통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경애의 엄마가 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앞뒀던 날의 밤이었다. 그때 회사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던 경애는 보호자 침상에서 자고 있다가 복도에 나가 산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원 복도는 밤이 되면 무섭도록 조용해졌다. 그렇게 아픈 것들이 아픈 것을 참고 어쩌면 좀 더 나을지 모를 내일을 기대하며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경애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는지도 몰랐다. 지금 자기도 아프고 힘드니까 사랑했고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텅 빈 복도에 선배, 엄마가 아파, 내일이 수술이라 무서워 하는 자기 목소리가 울렸던 것을 경애는 기억했다. 10분도 안 되어 통화는 종료되고 병실로 들어가자 자는 줄 알았던 엄마가 일어나서 산주랑 통화했니? 하고 물었던 것을. 응, 했어. 뭐라고 하던? 힘내래. 그 말은 불운을 겪은 사람을 위로하는 평범한 말이었지만 그렇게 엄마에게 전하는 순간 경애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병을 진단받고 수술할 때까지 황망해하는 엄마를 재촉해 병원이라는 트랙을 타고 수술까지 담담하게 준비해 왔는데 그 순간만은 산주가 힘을 내라는 명료한 위로를 전한 순간만은 견딜 수 없이 불행해진 기분이었다. 그런 마음을 읽은 엄마는 그 말 잘하는 서울애가 뭐 그렇게 요령없이 말했대 하고 산주 흉을 보았다. 경애야, 울지 마. 괜찮아. 괜찮을까? 괜찮지 그럼. 나는 한쪽이 없어도 목욕탕도 다니고 할 거야. 내가 그러니까 너는 마음 쓰지 마. 이후의 방사선과 항암 치료는 수술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친구가 하는 미용실에서 미리 머리를 삭발에 가깝게 깎았는데도 엄마의 머리카락은 무섭도록 흘러내렸다. 항암제가 들어가서 몸을 타고 도는 과정을 엄마는 마치 입덧할 때 같아 속이 메스껍고 냄새를 못 맡겠고 라고 해서 경애를 더 슬프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엄마의 고통에는 한 생명을 낳고 키우고 보살폈던 시간들이 작용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나쁘게. 한때는 나도 선배가 필요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오랜 마음을 그만둘 용기가 필요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선배가 너무 좋아서 불행히도 그러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겠지. 우리는 얼마 전에 이혼을 했어. 산주가 그렇게 말했을 때 경애는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벤치가 왜 이렇게 추운가 생각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서 겨울이 오고 자기는 혼자 여기 앉아 있는 것 같다고. 저기 꽃망울을 터뜨리는 목련은 환상이고 자신에게 봄이 오는 일은 없으리라는 불안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듯하다고. 하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 선배, 그걸 왜 나한테 말해? 그 밤 욕실에서 나온 내가 보았던 선배는 원망스러울 정도로 일상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고 나는 앞으로도 선배가 그렇게 잘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 힘을 내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선배는 그런 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리고 경애가 일어서서 산주를 남겨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을 누군가로 산주를 만들어 놓고 한 손에는 재활용품을 담았던 비닐봉지를 챙겨 오래된 오피스텔의 유리문을 열 때 산주가 벤치에서 일어났을까 그대로 앉아있을까 궁금하지만 뒤돌아볼 수는 없어 어쩔 수 없이 눈물이 났을 때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따뜻해진 공기가 그 밤의 어느 곳에나 있었다. 복도에 팔랑거리는 광고 전단지에도 먼지가 달라붙어 있는 창틀에도 녹이 쓴 우편함에도 그렇게 공기는 확실히 따뜻하고 봄이 오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한데
경애는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했다. 지금이라도 가서 잡으면 산주는 경애의 인생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니까 가서 나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고 있지? 라고 한다거나 나한테 사과할 말들이 있지 않아? 한다거나 아니면 저녁은 먹었어? 혹은 적어도 오늘은 돌아가 라고 한다면. 하지만 경애는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잠그고 다음의 재활용품들을 위해 비닐을 함에 끼우고 형광등은 차마 켜지 않은 채 책상에 앉았다. 이 방에는 너무 많은 물건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불필요한 더미들에서 이제 정말 남겨두어야 할 것들만 남겨두어야 한다고. 그러자 언니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페이지는 언니는 죄가 없다가 아니라 분명 언니에게 죄가 있으리라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회원들이 가장 화를 내는 것은 일부 키보드 워리어들이 적어놓듯 언니가 뭔가 수익을 내려고 했다거나 평소 회원들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하는 말들이 아니라 언니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 있었다. 언니는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두문불출이었다. 경의 이메일을 포함한 수십 통의 이메일이 레알 연애 후기류에 제목을 단 채 퍼져나갔고 은근한 관음증이 있는 사람들이 읽은 다음 모멸감을 주는 댓글을 달고 있었다. 그런 사이트를 발견하면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 회원들을 기존의 언제다 운영진을 통해 알리는 일은 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 그들은 정작 자기 이메일이 유출된 사람들이 아니었다. 지금의 언제다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회원들이 나선 것이었다. 이제 언제다 페이지를 열면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일부러 그 쓰레기 같은 사이트들을 찾아다니며 댓글을 읽지는 마세요.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회원들이 문제가 되는 사이트들을 발견하고 증거를 캡처하며 신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라는 공지가 떠 있었다. 그리고 확실한 경계를 주려는지 누구의 사연에 달린 것인지 모르지만 신고용 댓글에 예시가 나와 있었는데 경애는 만약 이런 류의 말들이 적힌다면 자신의 편지에도 꽃뱀 같은 단어가 댓글에 달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런 상황에서 회원들은 언니가 나서주기를 바랐지만 언니는 당부액을 하나 띄우지 않았다. 경애는 산주가 아직 밖에 있는지 궁금했지만 창밖을 내다볼 자신은 없었다. 그래서 한동안 컴퓨터를 켜고 앉아 있다가 아주 오랜만에 언니에게로 시작하는 이메일을 썼다. 한동안 회사는 이상하리만치 경애를 내버려 두었다. 다만 경애가 정문으로 가까이 가면 경비들이 달려나와 안 돼요, 안 돼 하고 막아섰다. 일령이 와서 경애를 돕겠다며 함께 피켓을 들었을 때는 경애와 같이 일했던 총무과 과장이 와서 시비를 걸었다. 거기 뭐야? 왜 서 있어? 저는 그냥 서 있는 건데요. 뭐? 여기 길거리니까 그냥 서 있는 거라고요. 서 있고 싶으니까. 그렇게 둘이 서 있으면 집시법 위반이야. 미리 허가 안 받은 불법이라고. 1인 시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었지만 2명 이상이면 미리 집회를 신고해야 된다는 말이었다. 일령은 그런가? 이렇게 서 있으면 경애에게 불리한가 싶어서 주저했는데 나중에 김유정이 차를 타고 나가면서 피켓을 한 명씩 돌아가며 들면 돼요 하고 알려주고 갔다. 그러면 시비거리가 안 돼요. 지금 총무부에서 건수 잡았다고 난리예요. 경애는 지난 파업과 상황이 비슷하리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 완전히 달랐다. 회사의 안과 밖이 달랐고 함께할 사람들이 있는 것과 오직 경애 혼자인 것이 달랐다. 이 행위의 명분에 대해 끊임없이 경애 자신이 스스로에게 알려주어야 했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흐트러지곤 했다. 그렇게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하는 일도 쉽지 않았고 그럴 때면
이상하게도 이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지하상가를 지나다 노숙하는 여자와 아기를 보고 경애가 무심코 했던 불행이라는 언급을 정정하던 이는 그때 겨우 19살이었다. 그런 깊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복된 현실과의 충돌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마치 운석이 수없이 충돌에 만들어진 달의 크리에이터처럼 일상의 어떤 일들이 이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경애는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들을 받아낼 때마다 마치 이가 경애에게 말했듯 누군가를 그렇게 불행하게 여길 자격은 없어 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나중에는 마음을 덜 쓰며 받아냈다. 누군가에게 그럴 자격을 주지 않는다면 경애가 불행해질 일도 없는 것이니까. 하지만 녹록지는 않았는데 혼자라는 생각과 경애가 지칠 때까지 내버려 두려는 회사, 기약 없는 기다림 이외에도 더 구체적으로는 거기 서 있는 동안 경애도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때로는 어디에 앉아서 쉬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루는 피켓이나 유인물을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냥 두고 공원의 공중화장실까지 다녀왔더니 아마도 회사에서 그랬겠지만 모두 회수해서 버려버렸다. 하는 수 없이 경애는 10분 넘게 걸어야 하는 공원까지 그걸 다 들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는 근처 카페 사장이 자기네 화장실을 쓸 수 있게 해주었다. 상수가 유독 좋아해서 가격이 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점심을 먹고 자주 가던 곳이었다. 경애가 괜찮느냐고 미움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자 그렇다고 미워할 사람들은 애초에 우리 손님이 아니에요 라고 사장은 말했다. 분위기 찾고 뭐 찾느라 평소에 오지도 않는다고요. 물론 그런 호의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었다. 경애를 좀 아는 직원들이 경애가 있다는 것을 더더욱 고역으로 여기며 외면한 채 지나갔다.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찬 기운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찬 기운은 공격성이나 냉소를 지닌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온도라고 생각했다. 어느 순간에는 경애가 그렇게 지났을 거였다. 그건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니고 잔인한 일도 아니었다. 경애가 부당 존버와 관련한 유인물을 내밀어도 누구는 받지도 않고 지나가고 암암리에 지각비를 받는 부서들의 직원들은 경애를 좀 밀치면서도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시간보다 2분쯤 빠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심증이 공유되어 있는 출퇴근 리더기에 간신히 카드를 긋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장 먼저는 식당의 아주머니들이 다가와 물과 간식을 주고 갔고 이제는 아이들이 읽다가 남겨둔 동화책이나 장난감을 차 안에 싣고 다니는 그 언젠가 경애가 웃음투쟁으로 난감한 상황에서 구해주었던 한다정이 퇴근을 하다가 경애를 역까지 태워다 주기도 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진 날이었다. 차 안에서 한다정은 어떤 말을 할까 고심하는 눈치였는데 그러다가 겨우 직원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라고 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경애는 집으로 돌아가 몇 해 전처럼 파업 일기를 썼다. 일기는 이에 관한 기록들을 정리해둔 블로그에 적었고 그렇게 해서 블로그의 카테고리 하나가 늘어나자 무언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여전히 블로그를 찾는 사람들은 어떤 경로인지는 알 수 없게 왔다가 스쳐 지나갔지만 경애는 방문자 기록에 남아있는 아이디 중 하나가 산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별이 분노나 실망감, 저기 같은 단일한 감정으로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품고 살아가기가 쉬울 것 같았다. 하지만 누군가와 헤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순간순간 전혀 반대의 감정이 몸을 부풀려 마음을 채우기에 아픈 것이었다. 경애는 아프다고 생각했다.
아픈 것을 대체할 다른 말은 없었다. 파업일기를 적고 나면 경애는 그 사장, 지금은 전도사가 되었다는 그를 찾기 위해 애썼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가 냈다는 찬송가 앨범을 들어보기도 했는데 몇 소절 지나지 않아 정지시켜 놓고 누군가가 펀치를 날린 것처럼 발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가 정말 회개했다면 어떻게 할까? 맥주값을 못 받을까봐 문을 걸어 잠근 당시의 월급 사장을 고용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기 위해 뇌물로 관계자들을 매수하지 않았다면, 아이들에게 맥주를 팔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 일대 유흥가에서 여러 점포를 굴려 돈을 벌지 않았다면 그 아이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정말로 뉘우쳤다면,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리고 속죄를 위해 정말 신을 만났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경애에게는 공 하나가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그 공은 아무런 색이 없고 심지어 둥글다는 형태마저 불분명한, 마치 달무리가 진 달의 모습 같은 무언가가 경애에게 굴러와 남겨져 있는 기분이었다. 그것을 경애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공은 무언가를 표적으로 해서 날아갈 것이다. 그런데 그 끝에 대해 적어도 지금의 경애는 상상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경애는 그때의 화재 참사를 겪은 누군가가 운영하는 블로그도 찾아냈는데, 인천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모험생이라는 이름을 쓰는 그는 여전히 그 지역 활동가로 일하고 있었다. 청년 예술가들과 함께 전시나 공연을 기획하거나 잡지를 발행하는 일이었다. 블로그에는 모험생이 아카이빙한 그날에 관한 기록들이 있었다. 경애는 거기에서 그 일이 단순한 화재 사건으로 덮이지 않고 경찰과 공무원들이 얽힌 비리 수사로 전환될 수 있었던 건 한 아르바이트생이 호프집에 있던 장부를 언론사에 제보하면서였다는 내용을 읽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는 학부모가 되어 있었고 모험생에게 이런 회상을 남겨주었다. 그는 아르바이트다운 우리를 때리기도 했어. 우리가 돈이 필요했던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는데 용돈이 필요했던 경우도 있지만 정말 생활비를 책임져야 하는 애들도 있었거든. 애들은 맞으면서도 사장을 따랐어. 말을 잘 들었지. 힘 있는 사람처럼 보였거든. 심지어 경찰한테 자기 집을 공짜로 쇠놔주고 아래 윗집에 살기도 했으니까. 어른들도 설설 기는데 아이들쯤이야. 그런데 화재가 일어나자 모두들 우리에게 죄를 먼저 묻더라. 연기에 질식하고 다치고 친구를 잃은 것은 우리인데 우리에게 묻더라. 니네 싹 다 날라리들이지? 그래. 그날 우리는 거기에 있었지. 알바하러 온 애도 있었고 술을 먹으러 온 애도 있었지. 그런데 만약 그것이 그렇게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면 왜 어른들은 우리를 그렇게 두었지? 경찰은 왜 돈을 받고 눈 감아주고 공무원은 왜 시설 점검이 있기 전에 전화로 알려주었지? 왜 사장이 소유한 또 다른 술집에서 때마다 술을 마시고 춤을 추었지? 우리가 그런 일을 겪기 전에는 왜 아무렇지 않았던 거야?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나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야? 경애는 회사 정문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다가도 그 말이 생각나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참았다. 언젠가 여름, 수제비를 함께 먹었던 그 저녁의 상에서 이런 고통이 예고되어 있었다면 기도는 왜 했을까 싶으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졌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를 포기한다는 것은 조금씩 삶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아서 경애는 그렇게 낮을 보내다 방으로 돌아와서는 이 모든 불행을 만든 장본인을 찾아서 직접 얼굴을 보고 싶다는 열망에 다시 정보를 검색하곤 했다. 기사를 쓴 기자에게 이메일도 보내봤지만 그 기사가 나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늘자 자취를 감추었다고 했다. 추적이 멈추자
경혜의 마음은 다시 지옥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험생이 경혜의 블로그를 찾아왔다. 그리고 경혜가 회상한 그날의 기록에 공유해도 될까요? 라는 댓글을 남겼다. 경혜는 바로 답을 달지는 못했다.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과 기억이 공유된다는 것에 두려움과 기대가 일었다. 이틀이 지나 경혜는 괜찮습니다. 라는 답을 했고 그 뒤로는 좀 더 뚜렷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 화재 사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경혜의 블로그를 다녀갔다. 시위를 마치고 돌아오면 경혜가 이에게 보냈던 편지들이나 지금 진행 중인 파업 일기에 좀 더 많은 반응들이 달려 있었다. 그러면 경혜는 또다시 그들의 블로그를 찾아가 모두에게 아직도 진행 중인 20여 년 전의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을 읽었고 때론 그것과 상관없는 일상의 페이지도 뒤적여 보았다. 그렇게 해서 고통을 공유하는 일은 이토록 조용하고 느리게 퍼져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느꼈다. 밤이 깊어지듯이, 그리고 동일하게 아침이 밝아오듯이. 이 역의 매출은 상수가 반도미싱에서 일하는 동안 안타깝게도 그동안 한 번도 쥐지 못했던 큰 성과였지만 우연히 내려앉은 나뭇잎이나 먼지처럼 아무런 감격 없이 왔다. 동양물산과 사인해서 나눠 가진 계약서를 책상에 올려두고 있었지만 상수가 보는 것은 김유정이 보내온 사진이었다. 부당 정보 철회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경혜였다. 저를 유령 취급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람입니다. 로 시작하는 유인물을 회사 정문을 오가는 직원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했다. 사장이 아마 상수씨 호출하지 않을까?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다니? 그래, 상수씨가 끼어들기는 좀 그렇겠지? 그렇게 상관할 일은 아니겠지. 아마 그쪽 김 부장이 시나리오 써서 주겠지. 하지만 말 끝에 김수정은 경혜가 문 밖에 서 있는 것이 신경 쓰여서 낮에도 블라인드를 올려보게 된다고 했다. 같은 영업직이라 그런지 남의 일 같지가 않다고. 상수는 경혜의 머리카락이 귀밑까지 정리되어 있고 한국은 봄인데도 아직 추운지 단색의 머플러를 메고 있는 것을 보았다. 거기에 서서 자기를 배제한 채 흘러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보는 경혜의 8시간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며칠 전 얼어있는 프랑켄슈타인 아이디로 도착한 이메일을 떠올렸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이니까 사랑에 대해 말하고 싶을 때만 이메일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요즘 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걸 했던 나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 시간의 의미가 타인에 의해서 판결되는 것이야말로 나 자신에게 가혹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니님은 요즘 어렵게 지내고 계실 것이 분명하고 이메일이 버젓이 돌아다니는 저도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일만은 폐기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혜는 상수가 8년 동안 애지중지하며 운영했지만 지금은 로그인도 못하고 있는 그 페이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마치 상수가 그것을 외면하고 있을 것을 훤히 아는 사람처럼 정리해 주었다. 페이지의 회원들이 원하는 것은 다만 언니가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책임지고 싶어 한다는 마음일 거라고. 그 정도로도 충분하리라는 이야기였다. 물론 단연간 익명을 지켜온 언니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울지는 알고 있지만 하고 경혜는 말줄임표를 길게 달았다. 그리고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사실 우리에게는 언니가 필요했다기보다는 어떤 시간을 정리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니까 회원들은 언니가 어떤 사람이든 실망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다. 괜찮다고. 오후가 되자 김 부장이 상수를 불렀다. 김 부장은 우리가 나서서 박경의 건을 해명할 필요는 없다고.
본사에서 지켜보다가 영업방해로 신고하고 근무지 이탈 등으로 해고 조치하리라고 했다. 박경혜 씨가 뭘 오해하고 억지 쓰는 모양인데 내놓을 증거 한 장 없으면서 떠드니까 가엾지. 공 팀장, 사장 쪽이랑 연관 있는 거 아는데 관심 있게 사장이 물어본다고 너무 믿고 나서면 나중에 역풍 맞습니다. 이사들까지 건드려봐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팽당하기 십상이고. 공 팀장도 이제 나이가 40 다 되어가지 않아? 싱글이라 모르겠지만 쉰부터는 기반 안 쌓아놓으면 노후가 위기야. 안정이 최선이야. 김 부장의 얘기에 상수는 무기력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렇다. 문제는 증거도 없다는 것이었다. 상수와 경혜에게는 사적으로 들은 증언은 있지만 그걸 증명하는 페이퍼 한 장이나 사진이나 돈이 오간 내역을 밝혀줄 통장이라든가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하면 되리라는 생각으로 그런 보고를 올리고 상대에게 경고를 했다는 사실이 무모하게 느껴질 만큼 애초에 싸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 뒤로 상수는 얘기도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는 몇몇 이사들의 안부 전화를 받았는데 그 중에는 어린 시절 상수네와 속초 어디로 가족여행을 갔다는 사장의 사촌 누나도 있었다. 그는 그다지 할 말은 없는지 문득 상수에게 요즘은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냐고 물었고 상수가 대답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개인 신상은 프라이버시 영역이라고 하자 더는 캐묻지 않고 그때 10살인가 했을 텐데 그때 참 건강했지 하고 회상했다. 상수는 경혜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절대 개인적으로 경혜와 접촉하지 말라고 어떤 꼬투리를 잡을지 모르니까 각별히 조심하라고 한 말 때문이 아니라 미안해서였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미안했다. 경혜가 도와달라든가 너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라든가 하지 않아서. 더구나 자기는 좀 덜 떨어지고 멍청한 비겁하고 찌질한 사람이니까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했다. 다만 정오가 되면 김유정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묻지 못하고 오늘도 경혜가 나왔느냐고 피켓을 들고 서 있더냐고 물을 뿐이었다. 그러면 김유정은 나왔지 라고 짧게 답하거나 사진을 보내주었다. 그렇게 사진으로 경혜를 확인할 때 상수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동양물산에 기계를 넣은 날 오 과장이 급한 일이 생겼다며 창식 씨를 데리고 외근을 갔다. 조 선생 혼자 그 많은 기계를 설치할 수 없어서 오래전부터 창식 씨와 함께 작업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일이었다. 문제는 오 과장이 급하게 가면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설명도 안 했다는 것인데 직감적으로 반도 미싱이 아니라 다른 회사 미싱을 설치하거나 수리하러 갔다고 느껴졌다.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이 건을 만든다고 경혜와 조 선생이 이후에는 상수가 동양물산을 마르고 닳도록 드나들었는데 이런단 말인가. 화가 치밀었지만 상수는 말할 수가 없었다. 이제 이 지사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건 비밀 아닌 비밀이 되었다. 상수는 경혜에게 그런 조치가 내려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김 부장의 영업 방식을 암묵적으로 승인한 셈이 되었다. 토니까지 오 과장이 데려가 버려서 상수는 조 선생과 택시로 이동했다. 차 안에서 둘은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경혜가 그렇게 빠져나가면서 조 선생과 상수 사이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차 안에 앉은 둘의 자세처럼 은근히 시선을 비끼고 있는 것에 가까웠다. 둘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둘이 바라보고 있는 쪽에 누군가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서. 그런 각자의 미안함은 꺼내어 이야기하기도 힘들었다. 천여대에 가까운 미싱을 조 선생 혼자 설치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포장을 푸는 일만으로도 조 선생과 유동심 주임은 넉다운 될 정도였다. 그래도 유 주임은 이게 다 동포정신 아니겠습니까?
하고 웃으며 도왔다. 그런데 박주임은 한국에서 잘 지냅니까? 유주임의 물음에 상수와 조 선생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나중에야 조 선생이 열심히 지냅니다. 라고 대답했다. 오후가 되어도 기계가 다 설치되지 않자 유주임이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기계 설치가 되지 않아서 공정에 차질이 생기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기계를 팔아놓고 설치를 안 해주다니. 그렇게 해서 공장에 손실을 입히다니. 그래도 유주임은 그간 자기가 목격한 반도미싱 직원들의 성실함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다. 비록 팀장이라고 온 상수가 무기력하게 기계실 바닥에 앉아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온다는 기술자가 오지 않아 그런 것이겠지. 무슨 급한 일이 있겠지 생각하려 했지만 저녁 7시가 되어 직원들이 다 퇴근할 때까지 반도 설치되지 않은 건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이러면 안 되죠. 내일이라도 다 설치가 되겠어요? 중간에 한국인 직원들이 걱정을 하며 돌아간 뒤로는 더 초조해했다. 상수는 오지 않는 오 과장과 창식 씨를 체근하다가 나중에는 더 연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장을 둘러보았다. 기계가 들어오고 미싱으로 채워지면 정신이 아득할 만큼 돌면서 옷을 생산해낸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설치되지 못한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경혜가 빈정을 부지런히 오가면서 해낸 성과물이. 경혜는 호치민을 떠나는 순간까지 이 공장에 대한 자세한 페이퍼를 상수에게 넘기고 갔다. 접촉한 인사들이 어떤 성향이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꼼꼼한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다. 만화를 좋아함도 있었다. 허심탄회가 최선이다. 또는 고향의 각재기국을 그리워함. 각재기국은 제주 음식. 공장 조장 응원은 형제가 모두 구로공단에 거주 같은 기록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축적했던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그러자 경혜가 이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한 말이 떠올랐고 그 결과로 경혜는 보통 때라면 출근 카드를 그으며 일상적으로 통과해야 했을 정문 밖에 서 있었다. 힘을 쌓다 보면 축적해온 모든 것들을 잃을 용기도 생겨나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오 과장에게 연락이 왔을 때 상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심각한 위반입니다 하고 경고하자 오 과장이 사정 다 알면서 왜 이래요? 그럼 어떡해? 여기 넣은 기계가 말썽인데 라고 반말을 섞어 유들유들하게 받아쳤다. 대체 어딥니까? 얼른 보내란 말입니다. 못 가요. 여기 호찌민도 한참 벗어난 데야. 꽝남이야. 중부의 꽝남 지역이라면 호찌민 지사가 아니라 하노이 지사가 관리하는 곳인데 거기까지 갔다면 반도미싱 기계가 아니라는 게 분명했다. 그렇게 결국 반도미싱의 마크를 단 미싱들이 설치되지 못하고 유주임도 돌아간 빈 공장에서 조 선생과 한편에 누워 잠을 청할 때 상수는 경혜가 자신에게 했던 책임지고 싶어 한다는 마음이면 된다고 했던 말에 대해 생각했다. 이대로 모든 연락을 끊고 언니로 살았던 시절을 지우면 그만이라는 계산을 수십 번 했지만 타인에 의해 그렇게 결정된다면 결론이 내려진다면 경혜 말대로 가혹한 일이 아닌가? 그 페이지에서 익명의 개인과 나누었던 많은 시간과 감정들이 있지 않은가? 상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자기가 회원들에게 보냈던 모든 편지들이 게시되어 있는 탭을 열었다. 그리고 페이지의 모든 메뉴를 그전과 다름없이 되돌렸고 한동안 들어가지 않았던 대화창으로 들어가 운영진들과 만날 약속을 정했다. 상수는 적어도 고루한 체크무늬 셔츠나 슈트 따위는 입고 싶지 않았다. 그건 너무 호치민 지사로 발령받았다가 다시 팀원이 없는 팀장이 되어 회사에 알리지도 않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한국으로 입국한 38살 직장인처럼 보일 것 같아서였다. 사실 상수가 남자라는 사실 자체가 회원들의 기대를 아주 무너뜨리겠지만 그래도 느낌이라는 것이 아니면 분위기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들을 충격에서 완화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수는 평소보다 면도를 꼼꼼하게 하고 잔털들을 밀랍 왁싱제로 제거했다. 눈썹도 평소보다 더 가지런하게 다듬었는데 그렇게 눈썹 칼과 가위로 착착착착 털을 정리하고 있을 때 서러움 같은 것이 올칵올칵 올라왔다. 무엇에 대한 서러움인지는 알 수 없고 아무튼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섞여 있었는데 그때마다 환기되는 눈 속의 제이네요. 그 상상 속에 차갑고 작고 아름다운 눈 결정이 주는 통증이 떠오르다가 최종적으로는 한숨이 밀려나왔다. 그런 건 다 환상이었을지도 몰랐다. 현실은 지금 상수가 문을 열고 아파트를 나가 9년 동안 자기를 여자라고 생각했던 2만 명을 대표하는 3명의 운영진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상수는 회원들의 격한 반응을 상상했다. 드라마에서처럼 상수의 얼굴에 물잔을 끼얹을지도 모른다. 나는 당신을 믿었어. 이윽고 상수가 고른 건 흰 점퍼와 매머드가 그려진 티셔츠였다. 그리고 가방을 챙겼는데 거기에는 에일린이 헬레나를 통해 얻은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김 부장네가 클라이언트들에게 공급한 타사 미싱에 관한 자료들이었다. 헬레나는 주면서 나중에 추궁당하면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상수가 훔쳐갔나 보다고 말하겠다 했는데 그렇다 해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에일리는 이렇게 하면 경혜가 다시 올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상수는 어려울 거라고 했다. 괜찮아요. 아니면 내가 서울로 놀러 가야죠. 언제요? 언젠가 눈 올 때요. 언니가 따뜻하게 입고 오라고 했어요. 아니면 뭐지? 죽는다고요? 여기보다 엄청 춥죠. 더구나 올 겨울에는 이상 한파가 와서. 네, 그래서 안 그러면 돼진다고 했어요? 경혜씨 답네요. 네, 언니는 언니다워요. 상수가 집에서 나와 한참 걷고 나서야 자기 티셔츠에 적힌 단어가 멸종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자 좀 위축되는 기분이었다. 아무래도 자신의 운명을 암시하는 말 같았다. 언니는 죄가 없다가 아니라 그냥 이제 언니는 없다가 될 것이었다. 없었다. 그런 언니는. 실현한 누군가에게 밤을 새워서 편지를 쓰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날아드는 이메일을 읽으며 최선을 다해 상상해보는, 그러니까 그가 잃어버린 사랑의 크기와 온도 같은 것을 재어보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식어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언니는 없고 이제는 죄만 있을 거였다.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한 죄. 연남동과 센트럴파크가 합쳐져 연트럴파크라는 기이한 이름으로 불리는 공원에는 강아지들이 주인들과 산책을 하고 있었다. 꼬리를 흔들고 귀를 쫑긋거리며 소리를 듣다가 상수가 지나가면 작고 용롱한 눈동자로 상수를 식별했다. 매머드와 함께 익스팅션, 멸종이라는 표기를 가슴팍에 붙인 채 지나가는 생명체를. 남자이지만 부득이하게 여자로 살기도 했던 상수가 이제 그 종의 소멸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개천을 따라서 난 수초들도, 개울물을 퍼내는 인공 펌핑 시설도, 퀵보드에 앙증맞은 바퀴도, 칠리맛 핫도그도, 심지어 이 도시의 첫 개화일지도 모를 어느 봄나무의 꽃망울도 그런 비극과 소멸의 분위기를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상수가 벽돌담으로 지어진 카페로 들어갔을 때 이미 젖된 느낌과 코브라자 그리고 가장 빈번히 대화했던 애정 호거가 앉아 있었다. 애정 호거만 출입구 쪽을 보며 있었는데 상수와 눈이 마주쳐도 별 반응이 없던 그는 상수가
지금이라도 도망가고 싶은 발걸음을 억지로 끌고 가서 안녕하세요. 제가 언제다 페이지 주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마침 들고 있던 스푼을 테이블 위에 딱 하고 내려놓았다. 다들 뭐라고 해야 하나 말을 고르는 사이 애정 호거가 먼저 생각과는 조금 다르네요 했다. 하지만 어투에서 느껴지는 무게는 결코 조금이 아니었다. 아무튼 만났으니 앉아야 했고 차를 시켜야 했으며 본론에 들어가기 전 최소한의 친구의 말을 해야 했는데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럴 때의 침묵이란 상수가 평소에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었으므로 버릇처럼 상수 쪽에서 먼저 입을 열었다. 회원들의 근황에 대한 확인이었다. 애정 호거가 만났던 외국인 남자친구의 근황에 대한 것이기도 했고 코브라자의 8천짜리 전셋집을 톡 털어먹어버린 교회 오빠에 관한 것이기도 했다. 젖된 느낌은 특이하게도 모든 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버린 경우였는데 상수에게는 그들에 대한 세세한 기억이 있어서 젖된 느낌마저 잊고 있던 어떤 추억을 되살리기도 했다. 모두 9년의 시간이 축적되었기에 가능한 대화였다. 수다는 활발하게 이어졌지만 그래도 대화가 끊기고 테이블 위에 침묵이 흐르는 때가 오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더는 부인할 수 없는 언니 아닌 언니인 상수. 마르고 키가 크고 곱슬거리는 머리가 에센스에 촉촉히 젖어있는, 하지만 어디를 봐도 여자는 아니고 불운한 자기 운명을 암시하듯 멸종이라는 티셔츠를 입고 있는 상수의 문제가 실감나면서 회원들은 심각해졌다. 2만여 명의 반응이 걱정되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단 말인가? 첫눈을 함께 본 사람을 어떻게 잊겠어요? 하고 한여름에도 떠올리면 내려앉을 거예요. 그때 그 눈송이들이 제 손바닥 위로 그랬던 적이 있는 것처럼 하고 유난히 커서 펼치면 소도 잡을 것 같은 저 손바닥 위로 나풀나풀 떨어지는 눈송이를 상상하면서 바깥의 온도야 어떻든 그때의 사랑을 환기시켜 위로하려는 마음을 전했다는 말인가?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는 남자들에게 우리는 연연해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했다는 말인가? 그 말은 익힌 것 같아서 너무 찬 공기를 만나면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마니까요 하고 아무튼 그렇게 오랜 시간 통성명을 한 뒤 넷은 빵을 먹었다. 팬케이크와 크루아상 그리고 에클레어 따위를 씹으면서 뭔가 사태 해결을 위한 상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서로를 직접 확인하는 것 이외에 사실 이 만남에 다른 목적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수가 해킹당한 계정을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 경찰서에 출두하고 인터뷰에도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뷰에 나간다고요? 코브라자가 물었다. 하기는 그래야 우리 이메일 가지고 장난을 안 치지? 젖된 느낌이 동의했다. 언니 씨는 괜찮고요? 애정 허거는 묘하게 씨를 붙였다. 그러니까 언니는 관계에서 생겨나는 호칭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 가능한 명사처럼 느껴졌다. 그렇다 해도 애정 허거가 언니라고 문자나 텍스트가 아니라 음성으로 부르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상상보다 너무 다정하게 들려서 상수는 콧등이 시큰해졌다. 하지만 아무리 오랫동안 소식을 주고받았대도 처음 보는 얼굴들인데 울기라도 하면 낭패 아닌가 싶어서 자신을 덮는 그 슬픔을 참아보려 했었는데 애정 호거가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고 단호하게 말렸다. 인터뷰가 필요하면 제가 나갈게요. 제가 언니라고 하고 나갈게요. 다 같이 나가서 저만 언니 하면 되잖아요. 곤란한 질문 나오면 언니 씨가 옆에서 도와주고요. 그건 상수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다. 누군가가 상수를 도우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따져보면 이들 모두 운영자들이니까 언니 역할을 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었다. 그러자 상수의 마음은
이런 재난과도 같은 인생의 위기를 비교적 수월하게 넘길 수도 있겠다는 기대로 부풀었지만 막 입에 넣은 팬케이크 조각이 다 녹기도 전에 그 기대감은 가라앉았다. 애정호거가 그래야 회원들이 상처를 받지 않아요 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상수의 마음은 다시 쪼그라들고 압착되었다. 충격 완화를 위해서라도 나서지 말까?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지만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았다. 그건 오늘만 견디는데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상수는 그런 사람이고 싶지 않고 오늘이 있으면 당연히 내일이 있고 내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해결이 되든 되지 않든 마음을 쓰다가 하루를 닫는 사람이고 싶었다. 말은 고마워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왜요? 그렇게 해야 회원들도 상처 안 받고 안 놀라잖아요. 그러자 상수는 미안해졌고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며 다시 사과했지만 자기가 나가겠다는 뜻을 접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면 계속 속이는 거니까요. 이제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상수는 회원들과 헤어져 회사 쪽으로 걸었다. 그 사이 홍대에는 대형 브랜드 매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었다. 크레인을 동원해 무언가를 짓고 난 뒤에는 어김없이 세계 어느 도시를 가나 흔히 볼 수 있는 브랜드들의 매장이 생겨났다. 그러면 관광객들은 관광을 왔다가 그 매장에서 또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브랜드의 상품을 사고 그렇게 이동해가는 사람들에게 스탬프처럼 찍힌 나이키, 아디다스, 샘소나이트, 노스페이스 같은 로고들은 또 낯선 풍경을 아주 익숙한 것으로 만들어 놓는 기능을 했다. 그러다 상수는 새로 생긴 나이키 매장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무전기를 든 남자들이 서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평소라면 지나쳤을 일이고 사실 상수가 그럴 상황도 아니었지만 부담 가는 일이 있으면 은근히 길을 돌아가게 되는 심리 때문인지 상수는 그 앞을 좀 서성였다. 매장에 걸린 대형 브로마이드와 상품을 통해 그곳이 나이키 상품 중 조던 라인만 모아놓은 특별 매장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자 상수는 어머니와 함께 했던 오래전 미국 여행을 자연스럽게 떠올렸고 그때 조던이 어머니와 인사하면서 무슨 말을 속삭였다는 기억이 되살아났다. 상수는 줄을 서라고 하는 가드에게 조던이 오느냐고 물었다. 1시간 이내에 옵니다. 1시간이면 온다고요? 네, 1시간이면 와요. 라인은 지켜주세요. 인도에 나와 계시지는 말고요. 가방에는 호찌민의 식구들이 챙겨준 서류들이 있고 만나야 할 경에는 여기서 15분 거리에서 오늘도 다름없이 피켓을 든 채 서 있을 텐데 상수는 왠지 여기서 조던을 만나고 가야 할 듯 했다. 두 도시에서 조던을 만난다는 건 얼마나 운명적인 일인가. 조던이 좋아서 조던의 스니커즈, 농구공, 운동화에 열광해온 상수의 조카뻘은 될 듯한 젊은이들이 줄을 섰고 직원들이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조던의 포스터를 나누어 주는데 상수는 긴장되었다. 물론 26년 전에 잠깐 스쳤던 동양인 일행을 기억할 리 없고 그걸 설명하기도 전에 진행 요원들이 상수를 출구로 안내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물어보는 것, 어머니의 가장 화냈던 때를 다른 누군가를 통해 확인해보는 일은 중요하지 않은가? 기다리는 동안 상수는 어머니 하면 떠오르던 그 막막한 여름밤 대신 이 봄볕에 알맞은 좋은 계절의 어머니가 떠올라서 좋았다. 그러니까 상수와 함께 그 밤의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이런 노래를 불러주었던 어머니.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언젠가 너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그런 여자를 찾을 거야. 그리고 그런 뒤에는 도시를 등지게 되지만 아침에 눈을 떠보면 여전히 그녀를 떨쳐버릴 수가 없을걸.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야. 그러는 동안
상수는 자기가 왜 평소에 한번 떠올려 본 적도 없는 조던을 만나느라 서 있는지를 깨달았다.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조던이 왔는지 사람들이 환희에 찬 비명을 질렀고 줄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1시간 반 만에 상수가 만난 조던은 은색 양복 차림이었고 사인을 하고 난 뒤에 팔을 들어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즐기는 호쾌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줄이 줄어들어 그의 호쾌함을 실감하면 할수록 상수는 긴장하고 입이 바싹바싹 말랐다. 영어로 해야 할 문장들을 잊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외워보아야 했다. 그러니까 기억합니까? 1992년에 우리 어머니와 내가 보았다. 당신을. 경기에서 우리는 한국의 정치인들 집단으로 초대를 받은 것이었고 인사하면서 당신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머니의 환한 미소 같은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만든 문장. 드디어 차례가 되어 종이를 내밀고 상수는 충동적으로 경애라고 이름을 적어달라고 했다. 이 바쁜 행사에서 이름까지 써달라고 하는 건 환영받지 못할 일이었지만 아무튼 조던은 그렇게 적었다. 그리고 그 사이 상수가 머릿속으로 굴리던 문장들을 읊으며 묻기 시작하자 예상대로 스태프가 제지했고 뒤에서 기다리는 팬들도 질문은 금지예요. 팬싸의 기본을 모르시나 봐 하면서 상수를 위축되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눈치를 보던 상수가 못다한 말을 삼키며 쏘리 하며 돌아 나올 때 마이클 조던이 괜찮다는 듯 헤이 하면서 불렀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요 라고 외쳤다. 그건 흔한 구호라서 별다른 감동이 없었지만 조던이 이미 최선을 다했지만 하고 You did your best 라고 덧붙였을 때 상수도 울 듯 말 듯한 얼굴로 돌아서 손을 흔들었다. 나중에 경애는 아마 어머니가 들었던 말도 그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말했다. 사실 그런 슈퍼스타가 팬들에게 할 수 있는 인사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라고. 경애는 상수를 2달 만에 보는데도 그리 놀라지 않고 다만 들고 있던 피켓을 내려놓고 반갑네요 하고 악수를 청했다. 그렇게 해서 잡은 경애의 손이 차가워서 여기 서 있는 동안 경애가 겪었을 곤란이 느껴지는 듯 했다. 경애는 상수가 왜 본사에 왔는지 자신과 관련한 일 때문인지 묻지 않았다. 궁금하지 않은 듯도 하고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 짐작하는 것 같기도 했다. 상수도 사장의 반응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말을 꺼낼 수는 없었지만 경애가 카페로 들어가 화장실을 다녀오고 잠시 샌드위치를 먹을 때까지는 그 자리에 서서 경애의 피켓과 유인물을 지켜주었다. 사장은 집무실 한켠에 스텝박스를 설치해놓고 운동을 하다가 상수를 맞았다. 일정한 스텝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며 박자를 맞추는 소리는 마치 공장의 미싱이 덜덜덜덜 하며 돌아가는 소리 같았다.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것은 무서워서 운동을 골라도 이런 운동을 고르게 되는 것일까? 사장은 상수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와, 올 거라더니 진짜 왔네? 라고만 했다. 그러고는 운동을 멈추지 않은 채 그래, 뭐 자료라도 가져왔나? 계약서나 뭐 그런 거? 하고 물어서 상수는 당황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 다 가짜로 꾸며서 들고 올 거라고 이사들이 그러던데? 공상수 씨, 그런 야심도 있었어? 아주 그 지사를 내가 독차지해서 법인장 같은 거라도 하려는. 누가 그 계산 짜준 거야? 조조 역할을 누가 한 거야? 피켓 들고 나와서 자리 지키는 저 여자야? 사장님, 박경혜 씨입니다. 뭐? 저 여자가 아니라 박경혜 씨라고요. 그러자 사장이 그 시끄러운 스텝박스에서 내려왔고 상수를 보고 있다가 언제 탁구 한번 치러 오랬지? 왜 안 와? 하고 물었다.
탁구를 어떻게 치러 갑니까? 호찌민에가 있었는데. 상수는 자신의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사들이 몇 번의 속삭임으로 상수가 가져올 증거들을 수포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아마도 사장은 그 사이 무언가를 해보려는 의욕마저 사라져서 회사가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그런대로 다른 사업,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폼나는 4차 산업에 자기 이름을 넣어볼 생각인지도 몰랐다. 진짜 낙하산은 상수가 아니라 사장 아닌가? 인생 자체에 헛바람이 들었으니까. 상수는 절망과 함께 찾아든 분노감 속에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지 않아도 상수는 성장하는 내내 주로 새어머니를 통해 사장의 한심함을 들어왔다. 우주산업을 하겠다며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도 했는데 그때 하늘로 날린 돈이 못해도 몇 억은 될 거라고 새어머니는 틈만 나면 그 괴팍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물론 주위에는 그것보다 더하게 폭행이나 약물이나 음주로 속을 썩이는 애들이 지천이었기 때문에 사장의 행동은 어딘가 진취적으로 보이는 것이기도 했다. 언젠가 낮술을 마신 사장이 그때 그 일을 회상하며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모르겠지만 외로워서 그랬다고 하기도 했다. 내가 그때 그거 쏘기 위해서 러시아까지 갔는데 당신들 알지? 러시아 마피아. 내가 걔네까지 만났어. 마피아요? 마피아. 걔네가 물었어. 야, 위성을 왜 쏘려는 거냐? 딱 말했지. I'm so lonely. 그러니까 막 멋있다고 말이야. 짜르라고 말이야. 주식회사의 왕이라는 점에서 짜르라면 짜르지만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짜르가 아닌가. 상수는 자기가 뭐라고 여기까지 비장하게 찾아왔나 싶었다. 자기 일자리를 걸고 페이퍼를 건네준 헬레나와 무슨 소동이 일어날지 뻔한데도 응원해 주었던 에일린과 조 선생에게는 이 일이 너무 절실하지만 정작 공장의 소유자는 여기서 아주 평안하지 않은가? 상수는 그냥 다 포기하고 돌아설까 생각하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회사에서 내어주는 판공비가 사실은 그렇게 쓰이고 있다고, 누구 하나 개인 사업자로 굴려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매출이 계속 성장세인 듯 보이지만 사실 그건 말 그대로 페이퍼상일 뿐이고 지사의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건 어쩌다 한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의 업무처럼 반복되어 온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속였단 말인가? 속였죠. 완전 속였죠. 물러봤다고? 네, 세된 것이기도 하고요. 사장은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기분은 상한 것 같았다. 슬슬 부하가 올라서 누군가를 부르거나 따지거나 해서 좀 소란을 피워야겠는데 여기서 떠들고 있는 잔챙이는 사실 절차대로 하자면 이 방에 와서 서 있을 수도 없지만 아버지가 재수학원 동기 동창인데다 골프 회동의 멤버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도 끌어내버리면 그만이지만 혹시 이놈이 더 또라이라서 자기 아버지를 통해 회장에게 쓸데없는 말이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 싫어도 몇 분은 생각을 해야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채신을 잃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지금 차오르는 이 나쁜 감정. 누군가들이 자기를 속였다는 데서 오는 은근한 분노와 긴장, 그리고 의혹을 해소할 것인가. 이윽고 사장은 삼자대면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골치 아픈 일, 누구 말이 맞나 싶으면 누구 하나가 뛰어들어와 아니라고 하고, 그런가 하면 또 누가 발뺌하는 이 상황을 공중으로 묵직한 발사체 하나를 발사하듯 단번에 해결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던 차였다. 누구는 출근 때마다 피켓을 들고 자꾸 자기 차를 가로막고 구호를 외쳐서 점심시간에 평소처럼 탁구도 칠 수가 없는데, 누나들은 그 의원님 아들은 왜 그런다니? 왜 그런 귀찮은 일을 진작에 안 막았니? 하는 짜증을 내고, 친척들은 관행을 무시하면 안 되지. 너무 맑은 곳에는 고기가 살지 않으니까.
영업이 어느 정도 그렇게 되지 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며칠 전 자기를 불러 안 그래도 선언하듯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세상이 변했다. 세상이 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도 미싱은 잘 돌아가니까 돌리는 건 계속 돌리는데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건 상과 들이나 해당되는 거고 사업은 동남아 휴양지 기후처럼 골프 치러 가면 거기 어떻든 아주 사람들이 착 늘어져서 아 따뜻하다. 오늘도 따뜻하니 내일도 따뜻하고 모레도 그러니까 무슨 걱정 있으리요.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사람을 만들지 않던? 아무튼 회사는 그렇게 조용하고 편안하게 굴러가야지. 온도차가 있으면 감기 걸리고 감기 걸리면 나 같은 늙은이들은 폐렴도 걸리고 종생이다. 우리 회사도 사람으로 치면 환갑이 안 넘었냐? 그런데 월요일부터 상수가 이 방에 쳐들어온 것이다. 사장은 이사들을 모두 회의실로 불렀다. 거기에는 그동안 설치만 해놓고 시연할 때 이외에는 돌려본 적도 없는 사실 거래처 중에는 아직 이메일을 주고받는데도 사흘 가까이 걸리는 오지도 있는지라 이런 최첨단 시설은 어떻게든 선진적인 산업을 이끌고 있다는 사장의 환상을 위해서만 봉사할 뿐 다른 쓸모는 없었던 그 시스템을 삼자 대면에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평일 오후인데도 이사나 부장 같은 간부진들은 몇 남아있지도 않았다. 사장이 다들 어딜 갔느냐고 하자 부장이 다들 외근 중이라고 합니다 하고 말을 흐렸다. 아니 이렇게 회사를 다 빠져나갔어? 그러자 사장의 매형인 장이사가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 안 나가고 있으면 되겠느냐고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영업자가 이상한 거라고 상수를 한번 툭 치듯 거론하며 넘어갔다. 그렇게 해서 호찌민 직원들과 화상통화가 연결되었다. 상수는 오 과장이나 김 부장이 연결되면 페이퍼를 가지고 한번 겨루어 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장이 찾은 건 사장의 표현대로 하면 기술자들이었다. 평소에도 회장은 언제라도 이 나라에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공포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면 언제든 인근의 나라로 피난 가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이민선에 태울 것으로 개인 금고와 아들과 기술자 한 명을 꼽곤 했다. 그러면 어디를 가서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나머지는 다 현지 조달할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사장은 자신이 회장에게는 금고와 기술자 사이에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했고 애석하게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는 이토록 보잘것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누가 세계를 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굳이 세계만 들어서 어머니 앞에서 떠드니 아들인 자신이 좋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는 또 아버지의 말이 강하게 영향을 미쳐서 사장은 창식 씨와 조 선생 두 사람만 불러냈다. 조 선생은 상수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물러났다. 조 선생을 알아본 이사 하나가 파업 때 잘렸다가 공 팀장이 청해서 복직된 직원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 나이가 많은데 복직이 됐어요? 다른 이사가 물었다. 인생 이모작 확실히 하네. 창식 씨는 화상통화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어리둥절한지 자꾸 귀를 가져다 대려고 했다. 그러지 말라고 해요. 아, 이렇게 화면을 몸에 밀착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네. 창식 씨 뒤에서 오 과장이 있다가 사장 말을 들었는지 다가와 얼굴과 손을 적정거리로 유지시켜 주었다. 사장이 창식 씨에게 다른 회사의 미싱을 설치하는 업무를 맡아왔느냐고 물었다. 창식 씨는 어디서요? 중국에서요? 여기서요? 라고 해서 그런 관행이 호찌민만이 아니라 다른 지사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생각을 적어도 상수에게는 들게 했다. 하지만 창식 씨는 사장의 질문에 상수의 바람과는 다르게 대답했다.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자기의 열띤 얼굴을 손바닥으로 쓸며
어딜 보는지 자꾸 딴짓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 그런 설치를 한번 가서 했는데 그건 협력관계에 있었던 경쟁사 사장이 간곡하게 부탁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자기는 생전 그런 일은 안 해봤고 정말 그랬다면 그걸로 보너스 받고 먹고 살았다면 회사에 큰 누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월급 받고 그런 일 하느라 정작 우리 미식 일은 하지도 못하고 그런다면 양심적으로다가 정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안 갔다는 거예요? 사장이 직접 나서서 묻자 창식 씨는 긴장하는 것 같았다. 그에게 사장이란 윽박 지르는 오 과장이나 김 부장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존재였다. 사장은 공장을 만들고 공장을 굴리고 사람을 채용하며 사람이 살거나 살 수 없을 정도로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네, 안 갔어요. 그러면 아까 그 직원이 거짓말하는 거네? 누구요? 조 선생이요? 그렇잖아. 둘이 말이 다르잖아요. 같은 기술자들끼리 말이 다르면 둘 중 하나는 거짓말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자 창식 씨는 아무 말을 못했다. 옆에서 김 부장인가 오 과장인가가 대답을 똑바로 해야죠 하는데도 얼빠진 사람처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무언가를 하려 했다. 이를테면 생각을. 자기가 여기서 하는 말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사장이 누군가를 믿지 않겠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때 어떻게 될지를. 그러면 사장님,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해고됩니까? 우리 형님? 일 잘하고 있는 김 부장이나 그쪽 직원들 방해하고 누명 씌우고 그렇게 나쁘게 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가 처리를 해야죠. 그러자 창식 씨는 오른편을 돌아보았는데 거기에는 조 선생이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사이 창식 씨의 얼굴에는 오래전 언젠가 어떤 이유로 밀쳐두거나 버려야 했던 감정들, 오직 자기 자신이 서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감지할 수 있는 그 변화하는 감정이라는 것이 나부꼈다. 이제 정리를 하죠. 장이사가 말했고 사장이 그러자고 하자 창식 씨가 말을 좀 더듬으면서 마치 그 앞에 정말 자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손짓을 하면서 아니에요 라고 했다. 우리 조 선생님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개새끼도 아니고 사람 새끼인데 그건 알죠. 우리 형님은 하나 그렇게 사람을 모함하고 나쁘게를 안 해요. 안 해요. 그것만은 알아주십시오. 상수가 회사에서 걸어 나와 옆에 서자 경애는 습관처럼 담배를 꺼냈다가 이미 한번 피워서 경비에게 한 소리 들었다며 다시 주머니로 넣었다. 상수는 사장에게 제대로 한번 펴 보여주지도 못한 페이퍼들 사이에서 벌써 꾸깃해진 조던의 사인을 꺼내 경애에게 내밀었다. 경애는 받아들고는 조던이 응원하다니 온 지구가 응원하는 것 같네요 라고 했다. 테이프는 가져갔어요? 아, 맞아. 열쇠를 돌려주어야 하는데요. 가져가지도 않았으면서 열쇠를 돌려주면 어떡해요? 경애는 은총의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잠시 풀렸다. 그리고 자기가 찾아낸 블로그들, 마치 바다에서 각자 표류하다가 우연히 서로를 발견한 듯한 그 블로거들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실 그들은 반도 미싱이라는 회사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데도 자신의 파업일기에 애독자들이 되었다고. 언제 돌아가요? 밥 한번 먹어야죠. 상수는 경애와 언제다 일 모두 해결될 때까지 호찌민으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일요일은 뭐해요? 어디를 가긴 가야 하는데 시간 맞으면 그날 열쇠를 돌려주러 갈게요. 다른 날은 보시다시피 바쁘니까요. 상수는 사장실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애를 흔들고 싶지는 않았다. 경애는 여기는 2인 이상 서 있으면 곤란하니까 그만 돌아가 달라고 했다. 상수는 경애 옆에 더 있고 싶었지만 경애가 가라고 어깨를 가볍게 툭 밀어서
할 수 없이 돌아섰다. 그 가벼운 반동에 이제 곧 밝혀질 사실. 상수가 바로 그 죄 많은 언니라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일요일이 되어도 경혜는 아마 오지 않을 것이었다. 그 모든 것들이 밝혀진 뒤에는 적어도 한동안은 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었다. 어쩌면 경혜를 보는 일이 한동안은 마지막일지 모르는데도 그런 내색을 말아야 하므로 상수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며 경혜와 이별했다. 경혜는 꿈을 꾸었다. 얼굴이 지워진 누군가가 찾아와서 경혜와 밥을 먹는 꿈이었다. 그가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그렇게 텅 비어있는 얼굴을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어서 경혜는 그와 함께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신 뒤 걸었다. 거리는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 같기도 했다. 이와 관련된 거리 같기도 하고 상수와 걷던 호찌민의 어디 같기도 하며 어디도 아니라 수많은 영화에서 보았던 그냥 그런 길. 걷는 이들이 있으니까 길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었다. 그런데 걸으면 걸을수록 경혜는 그의 얼굴이 흐려지고 어깨도 흐려지고 분명 잡은 적이 있는 듯한 손도 다리도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공기 중으로 그는 마치 설탕처럼 녹는 듯 했다. 경혜는 자기가 하는 말이나 숨소리, 손짓이 찻잔을 덮는 티스푼처럼 그를 더욱 사라지게 할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조심했다. 그렇게 하면 그가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최선을 다했지만 사라지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었다. 나중에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경혜는 고개를 돌려 그 사라짐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경혜는 바라볼 수가 없어 하면서 잠에서 깼다. 하지만 일어나고 나서는 꿈을 똑똑히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지워진 얼굴을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먹고 걸었던 순간의 느낌을. 누구를 채워 넣어도 무방할 듯한, 어쩌면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을지도 모를 꿈속의 상대를. 경혜가 오랜만에 교회에 간다고 하자 엄마는 아주 기뻐했다. 거의 20년 만이 아니니? 라고 말해서 경혜가 아니야 엄마, 나 그렇게 늙진 않았어 라고 답했다. 경혜 엄마는 안산으로 미용실을 옮긴 뒤에도 오랫동안 다녔던 구로의 교회에 계속 나갔다. 경혜와 엄마는 좋아했던 국수집에 들러 회색빛이 돌 정도로 진한 멸치 국물에 말아주는 국수를 먹었다. 옆자리에 앉은 노인들은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종이컵에 육수를 얻어다 숟가락으로 조금씩 퍼마시며 봄에도 자주는 얼어있을 몸을 녹였는데 경혜는 그것이 아주 구로답다고 생각했다. 오래전 이를 만나러 1호선을 타고 가다 마주친 인천의 지명들이 그 아이를 떠올리게 했던 것처럼 구로는 경혜의 어떤 시절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9명의 오래도록 산 노인이 있는 말. 그 이름은 공단이 있는 지금 이곳과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았다. 시간이 쌓인 것, 굽은 것, 견디는 것, 부러지지 않는 것, 제자리에 앉아있는 것, 색이 바랜 것, 유연한 것, 아주 슬프지는 않은 것은 오후에 퇴근길에 나선 이들의 모습이기도 했으니까. 오랜만에 만난 교회 사람들은 경혜를 바로 어제까지 본 듯 굴었다. 그들은 경혜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거나 적어도 교회에 나오는 경혜의 엄마를 통해 근황을 듣고 있었던 이들이었다. 예배는 신의 목소리를 옮기는 목사가 중심이었지만 주일에 교회 건물을 채우는 건 이렇게 서로의 일상을 부지런히 살피려는 사람들의 수선스러움이었다. 신의 말을 들을 때는 신의 말을 들었지만 그 한두 시간이 지나면 인간들은 다시 인간의 마음으로 돌아와 반나절의 짧은 만남에서도 미움을 주고받고 시기하고 감동하다가 벼랑간 싸우기도 했다. 그날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사람들이 경혜에게 결혼은 했는지, 애인은 있는지, 있다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캐묻기 시작하자
경혜 엄마는 이제 그만 좀 해요 라고 말했다. 우리 딸 대답하다가 입 다 닳겠어 라고. 그날 예배에는 게스트가 있었다. 통기타를 들고 온 남자가 간증과 함께 노래를 했다. 경혜는 큰 예배당의 가장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남자의 목소리가 대개 CCM을 부르는 이들의 목소리가 그렇지만 귀에 익었고 얼굴도 어디선가 본 듯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오래전 경혜가 아침에 배달되어 온 신문을 읽으며 사상자 명단에서 아는 이름들을 찾아볼 때 거기서 문을 걸어 잠그거나 경찰에게 뇌물을 주어 같은 문장들을 읽었을 때 그리고 가장 최근의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얼굴, 그 얼굴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경혜는 휴대전화로 검색해 혹시 저기서 노래하는 남자가 정말 그 사람일지 찾아봤지만 닮은 듯도 아닌 듯도 했다. 운명적인 사건으로 범죄자가 되자 그 시련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감옥까지 갔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교도소 창으로 빛이 비추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를 찬양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 하느님이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천국이 열리더군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남자는 다시 노래를 한 곡 더 부른 다음 무대를 내려갔다. 경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가 빠져나간 문을 통과해 쫓아갔는데 저기요 하고 소리치자 그가 돌아보았다. 무대에서 내려온 얼굴은 조명을 받았을 때보다 더 늙고 볼품이 없었다. 경혜는 그를 불러놓고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했지만 질문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정작 물을 것이 없어졌다. 그때 그 화재 사건의 연루자이냐고 물을 생각이었지만 가까이서 보니 그는 아닌 것 같았다. 죄를 지었죠? 그래도 경혜는 물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선선히 대답했다. 그러자 경혜는 더는 물을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가 기타를 고쳐매며 경혜에게 물었다. 자매님, 여기 출구가 어디입니까? 계단으로 올라가면 들어온 문이 나옵니까? 경혜는 치미는 무언가를 참기 위해 주먹을 쥐고 있다가 풀며 이내 문이 있는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남자가 그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일요일이 여러 번 지나는 동안 경혜는 상수를 찾아오지 않았다. 상수는 경혜가 일요일에 온다고 했으니까 되도록이면 일요일에는 외출도 하지 않고 경혜가 오기를 기다렸다. 가장 두려운 건 열쇠가 그냥 택배로 배달되거나 우편함에 들어가 있는 것이었다. 우리가 더 이상 만날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듯이 이렇게 아무런 접촉 없이 종료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듯이. 그건 가장 슬픈 상상이었다. 상수가 자기가 남자라고 밝혔을 때 격분한 회원들 몇몇이 사기죄로 고발하겠다며 사람들을 모으고 일을 추진한 것보다 더 슬펐다. 상수는 그런 회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자신이 그 각자의 사연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가 얼마나 당연히 언니의 편에서 살아왔는지, 원하는 회원들이 있을 때마다 직접 모임에 나가서 사과하고 해명했는데 그러고 나면 마음을 돌리는 회원도 있었고 여전히 싸늘하게 외면하는 회원도 있었다.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상수와 다르지 않게 여자인 척 언제다 회원이 되어 있던 청년들이 찾아와 누구나 언니가 될 자유가 있다는 논지로 쓴 아주 긴 글을 낭독하기도 했다. 거기에는 언니는 원래 성에 관련 없이 쓰이던 우리말이라는 인터넷 백과사전에서 발췌한 부분이 있어서 상수에게 미약하게나마 위로를 주었다.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게 되자 페이지의 분위기는 점점 안정화되어 갔다. IP 추적을 해봤자 해외 서버라서 해킹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예상했던 통보를 받았을 때도 동요하지는 않았다. 이미 페이지의 회원들은 다른 이슈로 넘어가고 있었다.
언니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상수의 이야기가 기사화되면서 그가 맺은 거의 전부의 관계에서 야유의 말들이 순풍의 꽃가루 같은 것이 날리듯 날아왔다. 새어머니는 이번에도 여기저기 힘을 써서 기사를 막아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만두었다. 언제다 페이지를 닫는 건 누구보다 회원들이 반대했다. 그전까지는 상수의 페이지였으니까 상수가 원하면 열고 닫고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계정을 넘겨주고 상수는 뒤로 물러나 있었다. 그건 언제다 회원들이 상수를 용서하면서 요구한 것이었다. 여전히 게시물이 불법적으로 올라간 사이트들의 목록은 회원들의 신고로 갱신되고 삭제 요청되고 있었지만 상대가 행하는 행위에 방어적으로 대하는 패턴을 언제까지 계속해 나갈 수는 없다고 회원들은 판단했다. 피해를 본 회원 중 하나가 차라리 편지들을 전자책으로 내자고 했다. 사랑의 상실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이룰 수 있는 가장 드라마틱한 과정에 대한 고백을 이상한 관음증 속에 놓는 것이 아니라 언니와 언니가 함께 벌였던 마음의 투쟁 속에 놓는 것. 쉽지 않았지만 동의를 얻어냈고 이윽고 메일이 유출된 이들 중에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만 남게 되었다. 얼어있는 프랑켄슈타인, 경애였다. 그 얼어서 풀리지 않는 마음에 대해 생각하면 상수는 참을 수 없이 슬퍼졌다. 전화를 하고 싶어졌다. 이름을 부르고 미안합니다. 사과하고 이제 우리 모든 걸 이야기해 볼까요? 묻고 그 시절 은총이 피조를 얼마나 아꼈는지에 대해 나는 알면서도 한마디 하지 않았잖아요. 라고 하고 싶었지만 기다려야 했다. 경애가 와서 상수에게 말을 걸 때까지. 그것은 평소의 경애라면 욕설이나 분노에 찬 독설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와서 경애가 말을 걸어준다면 상수는 얼마든지 더 이상 울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도 이따금 유정에게서 경애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본사의 영업부로 복직된 경애는 김유정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상수가 반도미싱을 그만둔 건 언제다 일 때문이기도 했지만 경애를 대할 자신이 없어서이기도 했다. 호찌민 지사에서는 조 선생이 에일린과 함께 이제 모두가 떠나버린 영업 3팀의 자리를 지켰고 오 과장이 승진을 했다. 김 부장은 회사를 그만두고 아예 다종의 미싱을 판매하는 총판을 차렸다고 했다. 상수가 사표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을 텐데도 경애는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지 않았다. 어쩌면 연락을 기다리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냐고. 김유정은 슬쩍 상수를 떠봤는데 상수는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언제가 되었든 한 번은 어느 한 번의 일요일에는 경애가 올 거라고. 그렇지 않아도 늘 뭔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았으니까 상수에게는 그리 힘든 기다림도 아니었다. 경애는 세상을 떠난 사람도 아니고 19세기 브론테 자매의 소설적 인물도 아니며 브로마이드 속에만 존재하는 히로인들도 아니었다. 경애는 지금이라도 눈을 감으면 아주 복합적인 실감으로 떠올릴 수 있는 대상이었다. 경애와 상수에게는 추억이 있고 대화가 어긋났던 감정들의 순간과 실패의 경험과 자주 있었던 낙담과 서로를 서툴게 위로했던 날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적어도 상수에게는 너무나 뚜렷했으므로 상수는 기다릴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여전히 언니들의 마음을 보듬는 진짜 언니가 될래요 하는 낯간지러운 제목 아래 기사가 실리면 순식간에 달리는 그럴 바에는 없애라, 변태일 듯 하는 댓글 속에서도 늘 기다리는 마음을 유지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이란 자기 자신을 가지런히 하는 일이라는 것, 자신을 반기하지 않는 것이 누군가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의 의무라고 다짐했다.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 초라해지지 않는 것이라고. 여름의 장마가 지날 때에는 이런 날들에는 뭐니 해도 불쾌지수가 높으니까
경애가 올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바캉스를 떠나는 한여름에는 이런 온도는 누군가를 용서하기에 너무도 불쾌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가을이 되었을 때는 3, 4분기 영업 실적이란 영업자에게 아주 중요하니까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가을이 깊어졌을 때 상수는 아마도 경애가 영영 오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책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날 상수는 새로운 직장의 면접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화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였고 물론 그쪽에서는 상수가 언제다 활동해서 했던 일들, 연애 상담을 자기네 사이트에 연재하자는 것이었지만 상수는 이제 더 이상 그것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 상수가 제안한 것은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서에 자신을 채용하라는 것이었다. 회사에서는 상수의 썩 좋지 않은 영어 실력과 감상이 과도하게 들어가 있는 장문 실력, 그리고 글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대화 능력을 다 시험해보고도 그를 합격시켰는데 그건 그가 방대하게 읽고 관람해온 연애소설과 영화 때문이었다. 그렇게 새 직장을 얻고 나서 전철을 타고 돌아오다가 상수는 두 사람을 떠올렸다. 하나는 경애였고 하나는 엉뚱하게도 아버지 공효상 의원이었다. 아버지가 살아온 세계에 비하면 상수가 속해 있는 세계란 터무니없이 복잡하고 감정적이고 불안정한, 측량되지 않고 가시적이지 않은 것들에 열을 올리고 헛수고가 분명한 일에 봉사하는 백일몽에 빠진 인간들이 있는 세계에 불과하겠지만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자기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큰맘 먹고 전화를 걸었을 때 공효상 의원은 너무 취해 있어서 자기가 아들과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자각하지 못했다. 취중에도 그가 일평생 해왔던 어떤 말들은 떠나지 않는지 광개토 대왕과 민주주의와 경제개혁과 자본주의, 사회정의 같은 단어들을 늘어놓다가 문득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와 너 미국 갈래? 하고 물었다. 미국이라니? 대체 미국에는 뭐가 있어서 자꾸 자기더러 미국으로 가라는 말인가? 저 안 갑니다. 아버지, 저는 여기를 안 떠나요. 취직도 다시 했고요. 취직을 했어? 어디? 말해도 모르실 거예요. 말해도 모를 텐데 그 말을 왜 하는 거냐? 하기는 정말 그래서 상수는 잠시 아득해지다가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나빴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내가 나빴다고? 네, 나빴어요. 그러고는 혼자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며 비가 오는데 창문은 잘 닫혔나 살펴보는 밤이었다. 가을비가 세차게 내리면서 단풍잎이 떨어져 내렸는데 그중 몇 개가 베란다 창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평소처럼 영화를 보고 있던 상수는 그렇게 붙어있는 작은 잎들이 마치 누군가들의 손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오늘이 그날, 은총이 더 이상 은총을 빌어주지 않고 떠나간 날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 8mm 테이프를 꺼내 놓았다. 틀려고 생각한 건 아니었다. 오늘은 일요일도 아니니까. 그렇게 앉아있다가 상수는 잠이 들었는데 한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틀지 않는 보일러이지만 오늘은 정말 춥긴 춥다고 생각했다. 이불도 없이 이렇게 잠이 들기에는 발가락 끝이 너무 시리다고. 그렇게 해서 잠이 들었다가 따뜻한 것이 자신을 덮고 있는 것을 느끼며 눈을 떴는데 담요였다. 그리고 상수는 누군가 들어와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커피포트로 물을 데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둘러보는 것을. 책장을 채운 문고판 소설들과 비디오 테이프들과 이미 죽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포스터에서는 웃고 있는 배우들과 잘 말린 수국과 레이스를 덧댄 커튼과 언니들의 편지를 인쇄한 종이들과 물기를 잘 짠 행주와 손으로 메모한 자동차세 납부 기일 같은 것들을. 그렇게 자신을 뒤로하고 서 있는 사람의 한편으로 기울어진 고개.
이제는 길어서 포니테일로 묶은 머리카락과 좁은 편의 그의 어깨는 상수가 하루에도 몇 번씩 상상해 본 것이었다. 상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10월의 어느 깊은 가을날 우리가 떠안을 수밖에 없었던 누군가와의 이별에 관한 회상이었지만 그래도 그 밤 내내 여러 번 반복된 이야기는 오래전 겨울, 미안해, 내가 좀 늦을 것 같아, 눈을 먼저 보낼게 라는 경애의 목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며 같이 울었던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 서로가 서로를 채 인식하지 못했지만 돌아보니 어디엔가 분명히 있었던 어떤 마음에 관한 이야기였다.